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퇴직연금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거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7월 12일부터 이 퇴직연금의 사정 지정 운영제도, 바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의무화가 됩니다. 디폴트 옵션 말부터 좀 거부감이 드는데요. 그런데 잘 보면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근로자분들, 저도 그렇지만 직장 하느라고 바쁘죠. 그래서 퇴직연금이라고 가입해놓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 대상자는 두 가지입니다. 이 퇴직연금 중에서 이 확정급여형, DB형은 아예 대상자가 아니고요. 이 확정기여형, DC형 가입자라면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하시죠.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의무화되는 이 디폴트 옵션 의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때그때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리 이미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디폴트 옵션 사정 운용 지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미 시범 운영이 시작이 됐고요. 오는 7월 12일, 다음 달 12일부터는 이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바로 다음 달 11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금융에서 접촉을 해서 이 디폴트 옵션 값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도 주무부서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입니다. 이 퇴직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내놨는데, 이게 올해 디폴트 옵션의 운용 성과를 보니까 지금 시범 운영 기간에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자료를 냈습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보니까 무려 25만 명이 디폴트 옵션에 가입을 했고요. 이분들의 수익을 보니까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수익률이 3%를 넘고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는 게 바로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이 퇴직연금 하면 뭐 쥐꼬리 수익률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게 뭐 운용을 못했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냥 퇴직연금을 방치해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바로 정부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7월 11일까지 이걸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 나올 겁니다. 아니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두면 벌금 무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뭐 그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을 금융회사에 가게 할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불이익은 줍니다. 불이익은 이런 겁니다. 오는 7월 10일 이후에 이 원리금 상품이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지금은 이게 자동으로 연장하는 걸 허용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기가 왔는데 이 가입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자가 준비한 그냥 대기성 자산에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대기성 자산이라는 건 수익률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자가 없는 상품이거든요. 그냥 그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퇴직금을 이렇게 대기성 자산, 이율 0%인 계좌에 두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정 운용 지정 제도에 따라서 이 디폴트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뭐 당장 운용할 상품을 결정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앞으로 만기가 돌아올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해서 미리 상품을 정해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입자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다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디폴트 옵션 설정했다고 해서 뭐 다른 상품으로 못 바꾸는 거 아니고요. 그 역으로도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이 디폴트 옵션 상품 중에 어떤 것을 과연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최근에 정부가 낸 자료인데요. 올 1월부터 3월까지 이 디폴트 옵션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시장 경제에서는 뭐 철저하죠.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위험도가 올라가면 수익이 올라가고 위험도가 내려가면 수익률도 내려간다라는 그야말로 이 명백한, 너무 당연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뭐 3개월에 한 3%가 넘게 나왔고요. 이 초저 위험 등급별로 보면 초저 위험의 경우엔 한 1.11%, 저위험은 한 2.33, 중위험은 3.2, 그리고 고위험으로 가니까 3개월 동안 무려 4.81%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부 자료 보니까 이게 회사 상품, 구체적인 상품까지 열거를 해서 수익률을 조사를 했던데요. 제가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이 회사 이름은 가렸습니다. 그래서 초저위험에서는 모증권사 상품이 1등을 했네요. 1.159. 저위험군에서는 역시 모증권사 4.02. 꽤 높습니다. 그리고 중위험군에서는 모 손보사가 5.31, 고위험군에서 모 은행이 7.85 수익률로 1등을 했네요. 지난 3개월간 수익률입니다. 저 결과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험도가 높아갈수록 수익률은 대체로 높아지고, 그리고 위험도가 낮아질수록 수익률은 대체로 낮아진다는 건 뭐 입증이 되고요. 근데 약간 신기한 게 저는 저거더라고요.
우리가 뭐 증권회사 하면 조금 리스크가 높고 이 프라핏도 높은 걸로 이해를 하고 은행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초저위험군에서 이 증권사의 디폴트 옵션 상품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요. 반대로 고위험에서는 은행의 상품군이 되려 수익률이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험에는 한 손보사가 1등을 했네요. 저렇게 금융회사 종류와 저희 상식이 좀 다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금융회사 안에 포함되는 디폴트 옵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다양하거든요.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회사 종류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수익률이 뭐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저 4가지 정도를 예시를 하면서요. 이게 펀드를 디폴트 옵션에 담을 경우에 반드시 1번 TDF와 저 2번 BF는 반드시 한 가지는 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DF라는 건 그런 거죠. 이게 본인의 이 만기가 다가올수록 위험을 좀 낮춰서 안정적으로 가고 만기가 멀다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자동으로 설계된 그런 상품을 TDF라고 하죠. 타겟 데이터 펀드고요. 2번 BF, 밸런스드 펀드도 이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 조정을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이 밖에도 뭐 SVF라고 해서 1년 미만 단기 상품으로 하는 펀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 기반 시설 SOC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이 디폴트 옵션에 이 편입이 가능한 그런 펀드 상품으로 정부가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 상품에다가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섞어서 여러분들의 디폴트 옵션 설정이 가능합니다.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들은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은행에서 하는 예적금은 너무 당연하죠. 이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장도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하는 이 GIC라는 거 있죠. 최저이율 보증보험도 여러분들의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초저위험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저 3번입니다. ELB라는 거요. 주가 연계 파생 결합사채라는 겁니다.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은행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2번 보험회사도 있고요. 3번 증권회사에도 있습니다. 저 ELB라는 건 그런 거죠. 어떤 기초자산의 어떤 가격에 따라서 그 가격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어떤 높은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고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LB에서 뭐 특정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물론 실망스럽죠. 높은 수익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도 뭐 원금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원칙적으로 ELB는 저 은행 상품 같이 이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망할 경우에는 이게 돈을 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2023년 대한민국에서 뭐 증권사가 망하는 것을 제가 상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ELB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금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을 들더라도 꼭 은행에 예적금만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3번 같은 ELB 상품을 편입을 하면서 조금 더 고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요? 그거 역시 원금이 보장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을 하면 앞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우선 본인이 가입한 이 원리금 보장 상품 만기가 오면요. 일단 4주 동안은 그냥 지켜봅니다. 기다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뭐 상품을 갈아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4주 동안 아무 액션이 없다. 바빠서 잊고 계시다. 그러면 2주 동안은 바로 금융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빨리 와서 여러분 가부간의 액션을 취해 주십시오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 액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사정에 설정해 놓은 그런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고 이 디폴트 옵션을 오해하셔서 미리 설정을 해놓으신 분은 저 위처럼 아주 해피하게 흘러가지만 만약에 그냥 안 해놨다. 다음 달 10일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예전 상품으로 다시 연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예금 이율이 하나도 없는 바로 대기성 자산으로 그렇게 편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퇴직금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해둬서 그걸 갖다가 오랫동안 이 대기성 자산 이율 0%로 놔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그냥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꼭 이 디폴트 옵션 설정하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게 펀드로 투자했던 적극적 투자 유형의 투자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디폴트 옵션은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달 12일부터 의무화되는 이 사정 지정 운용제도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